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음악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교사 송치문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재밌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해요. 이제 가사를 외웠을 것만 같은 이 느낌적 느낌. 지난 시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생님이 음악과 진로 수업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다시 서양음악사로 돌아와서 음악가의 노래 부르면서 지난 학습 내용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해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음악가의 노래 열심히 한번 불러봐요. 바로 그의 음악가 비발디 바흐헨네 고전파의 음악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의 음악가는 슈베르트 생산 차이코프스키 국민악파 음악가 스메타나 그리그 디보르자. 와, 여러분 브라보입니다. 하슬이 학생 안녕하세요. 제람 학생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서양음악사 시간 우리 고전시대 했을 때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아이디긴 한데 미정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이 작곡한 작곡가들의 인기 있는 노래들이 왜 화장실에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화장실이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자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음악이 아마 화장실에서 사용된 게 아닐까 한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클래식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난 시간 우리 뭐 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고전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했고 고전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화성음악이 유행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악기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우리 한번 맞춰봐요.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줬는데 금방 알 수 있겠죠. 초성 힌트를 보면 우리가 이 악기들이 어떤 악기들이 사용됐는지. 자, 첫 번째 피아노라는 악기와 또 팀판이라는 악기가 사용됐습니다. 와, 우리 혜경 학생 정말 정답입니다. 가장 먼저 맞췄어요. 하프문 학생도 정답 수업을 지난 시간에 잘 들었나 봐요. 또 굉장히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면서 잘 짜여진 구조를 좋아하다 보니까 형식미를 중시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형식이 확립됐다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현대차 이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기악곡을 위한, 악기들을 위한 일정한 틀을 가진 구조를 가진 소나타 형식이 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고전음악의 특징을 기억하고 또 주요 음악가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음악의 신동 누가 있죠? 네, 음악의 신동에는 너무 어릴 때 두각을 나타낸 그렇죠. 네, 모차르트 하프문 학생이 제일 먼저 이거 맞췄네요. 우리 앞서서 소나타 형식 맞춘 학생들도 참 많아요. 자, 이제는 얼굴을 보고 어떤 작곡가인지 맞춰볼까요? 음악의 성인이라는 뭔가 거룩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청각장애를 딛고 정말 더 훌륭한 작품을 작곡해낸 그래요. 혜경 학생이 또 맞추네요. 아이고 빠릅니다. 혜경 학생. 베토벤입니다. 이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주요 음악가가 고전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우리 준서 학생도 베토벤 맞췄어요. 자, 우리 오늘은 서양음악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이런 일이 네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낭만시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낭만시대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와 또 작품을 알아보고 감상해보자 라는 배움의 목표를 갖고 우리 수업해보도록 해요. 자, 그치만 우리 몸풀기 문제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도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선답 공개 후에 문제가 나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노래 제목 맞히기인데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전주를 듣고.
와, 정말 짧게 나갔는데 되게 유명한 클래식 곡을 갖다가 빌려다 썼는데 물소리도 들려요. 네, 준수 학생, 상어가족. 맞습니다. 아기 상어. 선생님도 이 정답을 아기 상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상어가족이 맞나요? 아기 상어가 맞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맞추네요. 자,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목 맞추는 퀴즈 아니에요. 자, 매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노래를 듣고 받아쓰기 합니다.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가사를 댓글창에 재빠르게 적어주세요. 오늘은 2번 연달아서 2번 연속해서 선생님이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음악 큐. 자, 다시 한번 나가요. 제람 학생, 물음표 학생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카운트다운. 5, 4, 3, 2, 1, 0. 자, 희한한 거죠. 가사와 함께 보면 들립니다. 가사를 보고 들리니까 들리죠. 위너의 곡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거 하면 항상 화가 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우리 오늘은 낭만 음악으로 갈 거예요. 낭만 음악을 가는데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음악의 사조랍니다. 로맨틱 뮤직이라고도 하고 이런 낭만적인 이런 로맨티시즘 같은 이런 말, 낭만주의를 일컫는 이 말은 원래는 영웅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중세 문학을 지칭하는 로맨스라는 데에서 왔어요. 우리 왜 연애소설 할 때 로맨스 소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에서도 19세기 전체에 걸쳐 일어난 서양 음악의 흐름을 낭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낭만주의가 나온 배경에는 이 사건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번 어떤 사건일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맞습니다. 홍문호 학생, TMI 학생, 상진 학생도 다 맞췄는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제 서민층의 자유가 확대되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자유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낭만주의가 나오는 배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낭만 음악의 특징은 이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개취 존중. 뭔가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음악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었고 작곡가들 또한 고전시대의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음악의 흐름이 몇몇 주요 작곡가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활동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낭만 음악의 특징을 성악 음악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성악 음악에서 낭만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술 가곡과 오페라가 발전했다라는 거에서 큰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술 가곡 하면 이 작곡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곡의 왕, 슈베르트라고 하는 이 작곡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별명이 붙은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이 슈베르트는 천여 곡의 곡 중에서 600곡 이상을 바로 예술 가곡을 다 작곡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슈베르트는 눈이 정말 나빴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알이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고 끼고 잤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빨리 악보에 적기 위해서라고 그랬대요. 굉장히 순수하고 온화한 성격 때문에 이런 슈베르트는 주위에 항상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주위에 동성 남자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를 서로 부르기도 하고 카페에 모여서 긴 수다도 떨면서 함께 어울렸고
특히 슈베르트가 가난해서 악보를 출판하지 못하거나 연주회를 열 형편이 못 될 때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슈베르트를 후원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이 슈베르티아라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몸이 약해서 31세의 나이로, 정말 이른 나이죠. 너무 일찍 죽었어요.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베토벤을 존경했대요, 슈베르트가. 그래서 슈베르트가 죽었을 때 그의 남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평소에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베토벤의 묘지 옆에 묻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슈베르트의 곡 중에 예술가곡 마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듣는데 이 슈베르트에 창시된 예술가곡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리트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가사로 하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 선율, 또 그것을 돋보이게 해주는 반주가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술성이 굉장히 높은 성악곡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깐 들어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마왕이라는 곡이죠. 이전 슈베르트 이전의 가곡들은 시와 음악의 비중 중에 굉장히 시에다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이제 슈베르트는 처음으로 가곡에서 시와 음악의 비중을 동일하게 만들었고 시와 음악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도록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전까지는 노래의 보조수단이었던 피아노 반주를 독립적인 연주로 확장시켜서 성악과 더불어 피아노 선율 또한 가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면서 예술 가곡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답니다. 굉장히 아까 용용이 학생이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왼손에 피아노 그 선율을 막 흉내를 지금 댓글창에 냈는데 그 피아노 반주의 그 소리가 사실은 말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표현하고자 한 거죠. 네, TMI 학생, 멋지죠. 정말 멋진 곡이죠. 이런 슈베르트에 의해서 예술 가곡이 굉장히 창시되고 많이 작곡이 됩니다. 또 오페라가 더욱 발전하는데요. 이탈리아 오페라를 최고봉에 올려놓는 베르디,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밥 먹는 장면이 나와 있는 이 로시니 작곡가는 대단한 식도락가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요리를 직접 배워서 요리책까지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런 로시니도 있고 또 굉장히 현실적 소재로 오페라를 잘 표현했던 푸치니 같은 이런 작곡가들이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더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를 19세기 낭만주의 오페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이 바그너의 작품 중에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곡이 있어요. 우리 한번 듣기평가 한번 해볼까요? 음악 듣기평가 한번 듣고 곡의 제목을 댓글창에 맞춰줘 보세요. 네, 선생님이 힌트로 그 노래의 가사와 장면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맞아요. 용용이 학생이 정확하게 결혼행진곡 맞췄어요. 실제 이 작품은 바그너의 로헨그린이라는 오페라의 두 주인공 남녀가 결혼하는 장면에서 연주된 음악이래요. 그리고 이후에 영국 여왕의 실제 결혼식에서 이 음악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우리 결혼식에 신부 입장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곡이죠. 이런 바그너는 오페라를 넘어서서
더 이 오페라의 규모를 더욱더 극대화하는 악극이라는 새로운 음악극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같은 경우는 오페라가 그동안 노래와 춤에만 치우친 것을 넘어서서 더욱 극적인 내용을 갖다가 붙이고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가 더 극을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더 압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오페라보다 더욱 종합예술로 발전시킨 악극이라는 장르를 창시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200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초연됐을 때 이게 16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루에 연주를 다 못하니까 4일 동안에 걸쳐서 연주를 할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그너는 굉장히 쇼맨십이 강했던 작곡가예요. 그래서 특히 본인의 작품을 발표할 때, 오페라라든지 작품 발표할 때 꼭 관객석에 알바생들을 심어뒀대요. 그래서 알바생 1번한테는 너는 내 작품 끝나면 박수, 기립박수 쳐. 2번 알바생 너는 눈물 흘려. 3번 알바생 너는 뭐 브라보 외쳐 막 이런 식의 임무를 주고 실제 공연이 끝났을 때 그런 알바생들의 역할로 자신의 곡들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지혜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쇼맨십이 강하고 로비에 강했던 음악가라고도 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낭만 음악의 특징을 기악 음악에서 살펴볼게요. 기악 음악에서는 표제 음악이 발전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표제음악. 표제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에 제목이 붙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음악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기악, 악기들이 연주하는 곡, 가사가 없는 이 기악곡들에다가 신화, 자연현상, 문학의 내용, 그림 등을 음악으로 묘사하려고 했고 또 그것에 걸맞는 그려지는 내용을 암시하거나 설명하는 제목, 표제를 붙여서 이런 음악들을 표제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작곡가의 의도가 다분히 음악 안에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목을 붙이고 뭐 팜플렛을 준비해서 들으러 오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작곡 의도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기악음악의 표제음악이 발전한 게 굉장히 낭만 시대의 음악 특징이에요. 표제음악의 창시자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베를리오즈라는 이 작곡가를 들 수 있어요. 창시자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베를리오즈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음악에 너무 뜻이 있었던 베를리오즈는 결국 23세에 아버지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서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또한 베를리오즈는 셰익스피어의 열혈 독자여서 시시때때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즐겨보러 갔대요. 근데 그때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해리어트 스미슨이라는 이 연극 여배우한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너무 한눈에 뿅 간 나머지 뜨거운 짝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그녀에게 막 고백하는 편지도 쓰고 찾아도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이런 가난하고 이름 없는 작곡가에게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해리어트 스미스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죠. 그의 짝사랑이 굉장히 심각해서 실제 무대에서 연극 남자 주인공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나오면 막 정말로 감정이입이 돼서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늘 노심초사했대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 여배우 때문에. 이런 짝사랑의 그런 자신의 아픔을 곡으로 담아서 1830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곡이 짝사랑의 환상에 낳은 걸작, 표제음악의 시작이라고 보는 환상 교향곡이에요. 악기들로만 연주되는 교향곡에 줄거리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용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하던 젊은 예술가가 죽으려고 약을 과다 복용했어요. 자살을 기도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 빠져든 꿈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고 처형당하는 무서운 환상을 보게 된다는 내용을 교향곡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악장 구조로 된 이 교향곡은 각 악장마다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표제음악의 시초로 볼 수 있답니다. 처음 한번 음악을 들어볼 건데 마지막 악장, 처형장에 가는 마지막 악장이라서 한번 어울리는 음악인지 그것들이 표현이 된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이런 풍자 그림이 나왔대요. 너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실제 베를리오즈는 이런 색다른 음색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음악가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인 피아노를 칠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플루트와 기타를 조금 배웠을 뿐이어서 그에게는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특이하게 기타로 환상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없이 다양한 악기들을 거대하게 사용하면서 이런 음색을 새로운 색다른 음색을 표현하게 됐다고 합니다. 낭만음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큰 규모의 작품과 소규모의 작품이 동시에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 하면 정말 교향곡 같은 경우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연주자가 1000명 이상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주를 할 정도의 큰 규모의 작품이 작곡되는가 하면 또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소품들이 동시에 발달합니다. 이 그림은 슈베르트가 친구들과 음악을 나누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피아노의 눈부신 활약이랍니다. 19세기 중심악기로 자리 잡은 피아노는 중산층 시민들의 가정음악 생활에서 아주 중심이 되었고 연주도 보편화됐대요. 그리고 피아노의 음량과 음색이 개발이 되면서 그 낭만주의의 대표 감성이죠. 그 감성을 서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악기로 자리 잡는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많이 작곡이 되었대요. 피아노 하면 낭만시대의 작곡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쇼팽이죠. 이 쇼팽 같은 경우는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랍니다. 200여 곡의 작품이 대부분 다 피아노 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형식의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낭만적인 밤의 서정성을 노래하는 녹턴, 또 피아노 기교를 익히기 위한 연습곡이지만 단순한 연습곡을 뛰어넘는 예술성을 보여주는 에뛰드, 또 작곡가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악상을 자유롭고 화려하게 펼친 즉흥곡, 뭔가 또 유머 있게 발랄하게 풀어놓는 스케르초, 폴란드 민속 춤곡을 예술음악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이런 굉장히 피아노의 독자적인 분야를 개척한 작곡가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천재 음악가들은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 쇼팽도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쇼팽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피아니스트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성진 씨인데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쇼팽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연주자가 결선에 진출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인데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And the winner of the Chopin competition, first prize and gold medal goes to Sang-Jin Cho. 본선에 출전한 20개 국가 78명의 피아니스트와 치열한 경쟁 끝에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1, 2분 만에 공연 예매가 매진이 된다고 할 정도로 클래식계의 BTS예요. 요즘 가장 핫한 피아니스트인데 진짜 선생님이 운 좋게 지난 4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레코드 회사에서 조성진 씨의 베를린에서 연주하는 그 연주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여줬어요. 선생님도 마치 방구석 콘서트처럼 그날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이 조성진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막 폰으로 화면 캡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올라오는 채팅창이 막 우수수수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저걸 어떻게 다 외우냐, 뭐 최고 중에 최고다, 막 영어로도 막 올라오고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쇼팽곡 한 곡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곡 들으면서 어떤 날씨에 어울릴 것 같은지 한번 날씨 한번 맞춰볼래요? 이 곡이 어떤 날씨에 어울릴 것 같은지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TMI 학생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듣기 좋은 노래. 물음표 학생 가을에 어울린다. 네, 이 곡은 사실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곡이에요. 정말 TMI 학생, 우리 윤정 학생이 감성이 통했네요, 쇼팽과. 비 오는 날에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막 커피 한 잔이 막 마시고 싶어지네요. 자, 또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쇼팽 곡으로 또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동물을 묘사했대요. 동물의 어떤 모습을 묘사했는지 한번 두 번째 곡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자,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어떤 동물의 모습? 아, 요건 좀 어려운가요? 달리는 모습 비슷해요, 우리 상진 학생. 자, 요 곡은 쇼팽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자신의 꼬리를 막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고 얼른 영감이 떠올라서 얼른 곡을 작곡했대요. 강아지 왈츠로 더 많이 알려진 쇼팽의 왈츠 F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낭만 음악의 특징으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비르투오소라는 거장 또는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를 가리키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원래 비르투라는 말은 덕이 있는 사람을 뜻한대요. 그래서 아마 음악에서 비르투오소 할 때는 뭔가 음악적인 기교뿐만 아니라 뭔가 인격과 지식도 갖춰야 되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칭호겠죠. 이 니콜로 파가니니가 이 비르투오소, 낭만 시대의 비르투오소로 아주 대표적이랍니다. Paganini, you are an innovator. In your hands, the violin is an orchestra. 실제로 이런 니콜로 파가니니는 무대에서 일부러 악기 줄을 끊고 한두 개의 현으로만 연주한다든지 정말로 그 너무나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악마에게 실력을 사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실제 파가니니가 죽은 뒤 성당 묘지에 묻히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파가니니의 뒤를 잇는 한 세대 뒤에 피아노의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리스트가 등장해요. 보통 피아노 악보는 왼손, 오른손 두 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는 세 단으로 된 악보를 많이 그렸대요. 과연 10손가락으로 그것을 칠 수 있는지 굉장히 수많은 피아니스트를 절망하게 만든 작곡가랍니다. 특히나 이 리스트는 광적인 펜을 몰고 다니는 당대 최고의 연주 스타였어요. 이 그림 속에 이 여인, 한 여인, 보이나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이 여인은 쓰러져 있을 정도예요. 리스트는 특히나 장식과 극적인 효과로 눈요기를 주는 무대 방법을 알고 있어서 무대에 서면 실제로 항상 녹색 벨벳 장갑을 꼈는데 그 장갑을 객석 쪽으로 던지면 여인들이 그 장갑을 서로 갖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주 시작 전부터 아주 그 청중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종소리를 의미하는 라 캠파넬라라는 곡인데 아마 이게 볼륨이 이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아서 음질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우리 TMI 학생이 음질 얘기를 해주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피아노를 망가뜨릴 정도의 열정적인 연주와 그의 멋진 용모, 화려한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리스트는 인기 절정의 핫스타였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처음으로 동반 연주자 없이 혼자서 그리고 모든 악보를 외웠다라고 할 때 암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암보로 모든 연주의 프로그램을 소화한 최초의 연주자예요. 원래 연주에는 콘서트라고 부르는데 콘서트의 콘은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리스트는 자기의 그 연주회를 리사이틀이라고 불렀대요. 리사이틀이라는 말에는 암기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리스트 이후에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독주회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작곡가로 이름 떨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율 작곡가로 넘어가 볼게요.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의 모든 음악들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아마 일반인들의 귀에 익숙한 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발레곡 백조의 호수도 있고 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비창 등 굉장히 차이콥스키의 수많은 명곡들이죠. 19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음악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폰 메크 부인이라는 부인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활동을 후원했대요. 당시에 차이코프스키의 월급이 50루블이라고 했다면 이 폰 메크 부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매년 6,000루블을 당신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이콥스키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차이콥스키의 정말 유명한 음악 하나 감상할게요. 자, 백조의 호수 정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엄청난 오타 하나 발견했어요. 백조의 호수 정경인데 백조의 호수라고 해놨네요. 어머나, 이거 발견한 사람 있었나요? 아무도 채팅창에 올라오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넋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중하세요, 마지막까지. 자, 선생님이 슬기로운 공연 생활 하나 안내해 줄게요. 지금 국립발레단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발레 공연을 내일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국립발레단 채널에서 볼 수 있대요. 여러분들 아마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수준 높은 발레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지 마세요. 자, 그 이외의 주요 음악가들로는 굉장히 부유한 은행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제력과 교양을 두루 갖춘 부모 덕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멘델스존입니다. 언뜻 보면 추상화가 굉장히 여자같이 생겼죠. 굉장히 미소년이었대요. 용모가 수려한. 그런 이 멘델스존은 스스로의 타고난 음악 재능에다가 본인의 의지와 노력, 거기에다 완벽한 환경까지 갖춘 행운아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넉넉한 인품과 온화한 성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당대의 음악가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엇 하나 안 부러울 것 없던 멘델스존도 건강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나 봐요.
38세의 아까운 나이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사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슈만과 클라라 항상 얘기하는데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가 있는데 이 슈만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을 한 나머지 나중에 손가락에 부상이 오는 바람에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런 슈만과 클라라, 그의 아내 클라라를 존경과 우정과 또 남몰래 짝사랑으로 평생을 지켜본 한 남자, 브람스가 있어요. 브람스는 슈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슈만이 죽은 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남겨진 클라라와 슈만의 딸들을 곁에서 돌봐준 지고지순한 순정남이랍니다. 특히나 자유로운 형식이 넘쳐나던 낭만 시대에 베토벤의 뒤를 잇는 고전주의 전통을 이어간 작곡가랍니다. 또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작품 죽음의 무도로도 유명하고 또 우리 동물의 사육제로도 유명한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가 있고요. 또 본인이 심각한 심장병으로 항상 죽음의 공포를 달고 살았던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 말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작곡가들이 결코 9개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하지 못한다는 그 설 때문에 9번에 항상 그 가뜩이나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데 9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너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대요. 그래서 9번 교향곡에다가 9번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9번을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10번으로 이제 자기가 살겠구나 싶어갖고 10번 교향곡에 착수해요. 그러나 10번을 채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9개의 교향곡을 뛰어넘는 작곡가가 아무도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베토벤의 저주가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렇게 이 9개의 교향곡을 넘어선 작곡가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 미스테리한 일이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낭만시대 음악 특징 또 그리고 낭만시대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들 또 그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감상해 봤어요. 자, 오늘의 수업 정리 한 컷으로 얼른 한번 사진 찍어 볼까요? 굉장히 낭만시대에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이 존중되는 게 도드라지고 성악과 기악에서 다양하게 음악의 특징들이 나오고 또 피아노가 유행하고 거장이라는 개념, 비르투오소가 등장했다.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큰 규모, 소규모가 동시에 작품들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음악가, 선생님이 몇몇에 주도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활동했다고 얘기했죠. 이런 많은 작곡가들이 낭만시대,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 음악의 흐름을 이끌었답니다. 자, 오늘의 수업 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풀어보는 수업의 마무리, 확인학습, 형성평가 링크 타고 오는 거 있고요. 또 음악 탐구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명의 작곡가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이 구글 폼에 들어와서 해당하는 질문들을 한 명의 작곡가, 본인이 선택한 작곡가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할 때는 선생님 과제 말고 학교 교과 선생님이 주시는 거 별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맞는 과제를 제출하는 거고요. 우리 실시간 수업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구글 폼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